중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G2 국가의 젊은이들이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를 동경한다는 사실. 그것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닌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SNS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한국인처럼 살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VPN을 우회해서라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무려 3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강국을 꿈꾸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한국의 삶을 선망하게 된 걸까요? 10년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취재한 뉴욕타임즈 특파원이 말하는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점,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베이징 지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하는 에단 리입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는 늘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전쟁 당시 미군 통역관으로 일하셨던 할아버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했는지 자주 말씀하시곤 했죠. 그땐 그저 할아버지의 오래된 추억 정도로만 여겼어요. 뉴저지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제게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나 보던 멀고 먼 나라였으니까요. 또 그 이야기세요? 할아버지의 끝없는 한국 이야기에 살짝 짜증도 냈었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다 우연히 중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당시만 해도 중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이었고 미래의 패권국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교환학생으로 1년간 베이징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동아시아 전문 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어요. 세계 최대 강국을 꿈꾸는 중국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한국의 저력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특파원이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뉴욕타임즈에 들어왔는데 마침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기자를 찾고 있더군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1년간 베이징에서 공부한 게 이렇게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처음 베이징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만 쫓아다녔어요. G2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두 강대국의 이야기는 늘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를 취재하던 중이었죠. 중국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 1위 한국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중국 정부가 한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특별 대책팀까지 꾸렸다는 사실도 알아냈고요. 14억 인구의 대국이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를 이토록 경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집장님이 제 기사를 보더니 에단, 이건 기사감이 아니야. 책으로 써야 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바로 그거였죠. 그렇게 1년 동안의 장기 취재가 시작됐어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죠. 정부 관료부터 기업인, 예술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상하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중국 청년이에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미국을 동경했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유롭고 세련되고 창의적인. 그 청년의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어.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한국은 특별해.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 그때는 그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취재를 거듭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중국 정부가 한국 문화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이유,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는 까닭,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까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단, 언젠가 내가 직접 보게 될 거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말씀이 이제는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을 꿈꾸는 중국이 왜 작은 나라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한국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특파원 발령을 받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이륙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 중국인 승객이 물었죠. 미국인이 왜 중국어를 배웠나요? 제가 답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크기가 곧 힘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네요. 힘이란 건 단순히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베이징에서의 첫 해는 말 그대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화려한 고층 빌딩, 넘쳐나는 인파, 거대한 규모의 모든 것들이 저를 압도했죠. 기사도 주로 경제 성장률, 무역 규모, 군사력 같은 크기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중국 청년 사업가와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는 불과 3년 만에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죠. 놀라운 건 그가 한국의 벤처 생태계를 부러워한다는 거였어요. 크기는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혁신은 그들이 훨씬 앞서 있죠. 그의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심층 취재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발견됐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더군요.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했어요. 엄청난 자본력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 했죠.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어요. 작은 시장이 오히려 축복이 된 거죠. 살아남으려면 세계 최고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상하이 한반도체 연구소에서 만난 과학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연구원과 무한한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을 이길 수 없을까요?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됐어요. 베이징에서 선전까지, 청도에서 광저우까지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취재했죠. 표면적으로 중국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GDP는 매년 고속 성장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특허 출원을 자랑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들려준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려 들면서 시작됐죠. 창의력이 사라진 건 검열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틀에 박힌 생각만 하게 됐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처음엔 그저 드라마와 음악으로 시작된 영향력이 이제는 기술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늘 한국 기업들 앞에 붙었어요. 청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더 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들은 크기가 아닌 다른 걸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특파원 생활 5년 차,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숫자와 통계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두 나라의 진짜 차이는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베이징의 밤하늘을 보며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난 1년간 취재하면서 발견한 것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선전에 화웨이 본사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한 임원이 조용히 제 귀에 대고 말했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삼성도 애플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혁신 속도예요.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계 최대 통신장비 회사가 무엇을 그리 두려워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그의 말뜻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돈을 쏟아부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중국 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가 털어놓았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세 걸음을 뛰어가요. 충칭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었는데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만든 기술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돈이나 인력이 아니었다는 걸. 한 연구원의 말에는 쓴웃음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중국의 진짜 고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향력의 문제였죠. 한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베이징 영어학교 교수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졌는데 왜 사람들은 한국의 이야기에 더 열광할까요? 상하이의 한 게임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직원 대부분이 한국 게임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방식을 따라해도 결과는 달라요. 그들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니까요.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다른 성공의 방식이었죠. 통제 없이도, 검열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보면 압도적이에요. 광저우의 한 광고 기획자가 말했죠. 젊은이들 손에 들린 화장품은 한국 제품, 듣는 음악은 K-팝, 보는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우리는 14억 명의 내수 시장이 있는데 왜 우리 것을 안 찾죠?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숫자나 규모에 감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건 창의성, 자유로움, 그리고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청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희는 한국에 매료됐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크기가 아닌 창의성으로, 통제가 아닌 자유로, 모방이 아닌 혁신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단다. 이제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그들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걸 느끼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의 어느 늦은 밤, 평소 친분이 있던 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은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베이징 왕진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한때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던 이곳은 이제 적막만이 감돌았죠. 취재차 방문한 한 건물에서 만난 엔지니어는 베트남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이직이 결정됐다는 그의 말에서 중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지만 그들의 방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정면 대결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거든요. 상하이의 한 미디어 기업을 취재하면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어요. 역사부터 다시 쓰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죠. 중국의 주요 포털에서 한국 관련 검색어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신 중화문명의 영향이란 키워드가 늘어났습니다. 청두의 한 역사학자는 진실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쉽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이런 시도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베이징 대학가에서는 VPN으로 한국 사이트에 접속하는 법이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죠. 금지된 것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전략은 경제적 보복이었어요. 한국 제품 불매운동과 한국 기업 제재가 시작됐죠. 하지만 이 전략도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선전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중국 브랜드로 포장된 제품이 사실은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의 한국 기술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배제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서는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중국의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기술의 본질을 바꾸는데 최소 10년은 더 걸릴 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문화 전쟁이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비슷한 드라마를 제작했죠. 하지만 베이징 영화학교의 한 교수는 이를 요리에 비유하며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맛이 다른 것처럼 문화에도 모방할 수 없는 창의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중국의 모든 전략은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릴까봐, 젊은이들의 마음을 잃을까봐,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까봐. 편집장이 제 기사를 읽고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거인이 작은 나라를 두려워한다니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죠. 세상은 이제 크기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의 필사적인 견제는 오히려 그들의 불안과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세상이 이제 크기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어가는 밤, 화성 시내를 달리는 차 안에서 반도체 공장의 불빛이 마치 작은 도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던 그때 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더 크게 나아가기로 한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미리 약속을 잡은 반도체 공장의 한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했어요. 온몸을 감싸는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섰죠. 그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칩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는 회로가 수십억 개 그려지는 곳. 인류의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막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중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당장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죠. 취재를 위해 들른 울산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이 자국 시장을 봉쇄하자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우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죠.
판교의 스타트업 밸리는 또 다른 차원의 활기가 넘쳤어요. 인공지능, 바이오, 메타버스. 중국이 상상도 못한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의 눈빛에서는 한계를 모르는 도전 정신이 빛나고 있었죠.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작은 나라니까 세계 최고가 되는 수밖에요. 한 스타트업 대표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중국의 견제는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나갔습니다. 중국이 한류를 막으려 하면 할수록 한국 문화는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갔죠. 서울 한복판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전 세계 수십 개국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국경이 의미 없는 시대. 한국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지났어요. 한 문화평론가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이제는 누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냐가 관건이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견제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작은 나라였기에 가능했던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덩치가 큰 중국은 쉽게 방향을 바꾸지 못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진화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강국. 바로 그것이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그동안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첨단 기술의 현장에서 만난 자부심 넘치는 엔지니어들,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니는 젊은 창업가들, 한류 콘텐츠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크리에이터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한국의 변화가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취재가 떠올랐어요. 그때 만난 중국 청년들의 불안한 눈빛, 정부 관계자들의 조심스러운 말투, 비행기가 베이징 상공에 들어섰을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중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쓰촨성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취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죠. 우리도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한 학생의 조심스러운 속삭임이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는 학생들, 한국어를 배우는 스터디 그룹, 정부의 단속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상하이의 한 카페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한국식 워라밸을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 문화에 지친 그들에게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은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죠. 중국 정부의 고위층도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소재국책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한국이 보여주는 성공 모델이 중국 젊은 층의 가치관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변화의 조짐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전의 테크 기업들은 한국식 기업 문화를 도입하려 했고, 상하이의 미디어 회사들은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통제만으로는 더 이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중국의 한 IT 기업 임원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은 하나둘씩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갈등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개혁파들은 한국처럼 자유로운 혁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수파들은 더욱 강력한 통제를 요구했죠. 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의 차세대 리더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이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성공 모델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어요. 베이징 대학교의 한 교수가 비공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만의 외로운 길을 고집하느냐. 이 선택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이제 공은 중국의 코트로 넘어갔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더 강력한 통제를 선택할 것인가. 그들의 선택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결정하게 될 것 같았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베이징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를 쓰기 위해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은 단순한 기사 한 편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뉴욕타임즈 편집실로 돌아와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는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지난 1년간의 취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두 나라의 경쟁 관계를 파헤치려 했어요. G2 시대의 미국과 중국처럼 동아시아의 두 강국이 벌이는 세력 다툼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들려준 말이 다시 떠올랐어. 우리는 이제 크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그들이 찾던 그 다른 무언가를 한국은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자유였어요. 창의성을 가로막는 검열도, 혁신을 제한하는 통제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과들을 만들어냈죠. 컴퓨터 화면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세계는 새로운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더 이상 영토의 크기나 인구, GDP 같은 숫자만으로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문화의 힘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은 거인. 할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한국의 저력을 이제는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었어요. 편집장님께 마지막 원고를 보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중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시작된 이 취재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두 나라의 경쟁 구도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그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세계의 변화였죠. 세상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누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창의성과 자유, 그리고 혁신 이런 가치들이 새로운 힘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삶을 동경하고 유럽의 기업들은 한국의 혁신을 배우려 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나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1년간의 취재를 통해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진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년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취재한 그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세계 속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크기와 힘이 아닌 창의성과 혁신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 14억 인구의 거대 국가 중국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 한국. 이러한 변화의 순간을 지금 우리는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